수능의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러닝메이트 조정식입니다. 2027학년도 수능을 앞둔 괜찮아 어휘편 OT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른 OT에서처럼 저는 OT에서부터 어느 정도 수업을 좀 할 건데 이게 밑도 끝도 없이 교재 수업이 아니라 이 강좌에서 어떤 걸 보여드리는지에 대한 수업에 초점을 좀 맞출 거예요. 일단 이렇게 어휘 강의를 촬영을 하면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제가 DM으로도 많이 받고 하는 질문이 요거거든요. 왜 어휘를 강의로까지 진행을 해야 되느냐. 단어는 내가 그냥 외우면 되는 거 아니냐. 맞는 얘기죠. 단어는 외우면 됩니다. 그냥 스스로 학습하면 되는 영역이고요. 수업에서 다룰 영역이 아니라고들 생각을 하십니다. 저도 이제 그 말에 일견 동의를 하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영어라는 언어에 노출되는 빈도가 그 원어민들만큼 되게 많지 않은 상태에서 학술적인 영어를 봐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 생기는 문제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볼까요? 보세요. 장군 말고 무슨 의미니 이거? 일반적인이라는 뜻이 있잖아, 그치? 제가 이제 이런저런 TV 프로그램에서도 되게 많이 보여드렸던 건데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요 어휘에 대한 설명은요. 제가 처음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오성호 님이라는 이 우리나라 통번역계에서 어마어마한 그 업적을 쌓으신 분께서 쓰신 책 해피는 행복한이 아니다 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고 제가 정말 맞는 얘기다라고 공감해서 그대로 가지고 와서 차용한 예시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제가 만들어낸 책이 아니라 지금도 다시 절판됐다가 다시 재판매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해피는 행복한이 아니다. 여기 이제 수능 영어랑 직결되는 단어도 있고 아닌 것들도 있지만 혹시나 수능 영어를 넘어선 다른 영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한 번쯤 읽어보면 정말로 재밌는 책일 것 같아요. 해피는 행복한이 아니다. 저는 그 통번역사님과 전혀 일면식도 없고 책 광고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보고 너무 좀 많은 걸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제너럴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자고요. 이 단어를 딱 보면 여러분들한테 딱 드는 느낌이 뭐죠? 일반적인, 일반적인, 일반적인. 자, 요 뒤에다가 단어를 몇 개 붙여보죠. hospital 뭐죠? 병원. 어려운 말 하나 넣어볼까? 수능에서 나오면 각주로 달려 나오기도 하고 안 달려 나오기도 하는데 anesthesia라고 얘기하면 뭐죠? 마취라는 뜻이거든요. anesthesia입니다. anesthesia 마취. cleaning 청소 알고 계시죠? attack 공격 election 선거 선출 뭐 등등등. 다시 한번 general 무슨 뜻? 일반적인 일반적인 병원 일반적인 마취 일반적인 청소 일반적인 공격 일반적인 선거. 이런 말 누가 쓰나요? 안 쓰죠, 그쵸?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왜 이런 식으로 해석이 어색해지느냐? 이 단어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죠. 우리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딴 얘기를 좀 하고 난 다음에 일로 돌아와 보도록 할게. 어떤 미국인이 한국에 와서 귀화 시험을 치고 있는 사례를 한번 떠올려 볼게요. 미국인이 한국 와가지고 귀화 시험을 치고 있는 거야. 이 친구가 이제 한국어로 공부를 하겠죠. 귀화 시험을 치기 위한 여러 가지 공부를 할 텐데 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요 단어의 사전을 찾아본 거야. 붙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어로 되어 있는 언어를 봤을 때 한국어로 되어 있는 사전을 보겠지만 외국인이 한국어, 특히나 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우게 된다면 이 한국어를 영어로 되어 있는 사전으로 보게 되겠죠. 자, 붙다를 봤더니 이제 이 친구가 첫 번째 의미로 딱 봤던 게 이거야. stick. 말 그대로 달라붙다죠. 옆에 예문이 적혀 있어요. 너 머리에 껌 붙었어. 너 머리에 껌 붙었어. 괜찮니? 자, 두 번째 뭐라고 적혀있냐면 pass. 여기까지 좀 느낌이 오니? 예문이 뭐라고 적혀있냐면 그녀가 시험에 붙었다. 괜찮죠? 세 번째 뭐라고 적혀있냐면 take side라고 적혀있어요. 무슨 뜻이니? 어떤 편을 들다란 뜻이거든. 이게 뭐야? 예문에 이렇게 적혀있네요. 그는 마침내 상대편에 붙어버렸다. 붙다 맞네요. 그죠? 네 번째 live 살다 with 함께. 이게 도대체 뭐야? 예문에 이렇게 적혔어요. 너 그 나이를 먹도록 엄마한테 붙어 사니? 붙다 맞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딱 보면 그러니까 우리말로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 머리에 껌이 붙다. 시험에 붙다. 상대편에 붙다.
엄마한테 붙어 살다. 피디님, 이 붙다가 너무 막 다 다른 의미인가요? 아니면 전부 다 좀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비슷비슷한 의미입니까? 후자죠. 비슷비슷한 이미지예요. 근데 이게 외국인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 이 단어를. 요런 느낌이 있는 게 아니라 stick, 붙다, pass, 통과하다, take side, 편들다, live with, 함께 살다는 완전 다른 의미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공부하는 친구들은 결정을 해야 되죠. 단어의 뜻을 어디까지 대체 외워야 될까? 보통 좀 1번까지 외우고 말지만 좀 성실한 친구는 2번까지 외웁니다. 이 한국어로 귀화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도 2번까지 단어를 외운 거예요. 그런데 시험에 딱 들어갔더니 이런 문제가 나온 거예요. 다음 한국어 속담의 밑줄에 공통으로 들어가야 될 용언의 원래 형태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속담이 들어가는 겁니다. 간에 빈칸 쓸개 빈칸 한다. 이렇게. 무슨 속담인지 알잖아.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한다라는 뜻의 속담이야. 근데 피디님,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는 어딘가에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아니죠. 시험에 통과하는 거예요? 아니죠. 뭔가 편을 들다라는 느낌이죠. 그래서 이건 3번 뜻에 가까운 붙었다가 맞거든요. 근데 보세요. 이 두 가지 뜻만 외웠던 친구는 절대 이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틀리겠죠, 당연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시험 치고 와서 선생님한테 묻는 거야. 아니, 선생님, 도대체 단어 뜻을 어디까지 외워야 돼요? 라고 질문하는 거야. 이거 어디서 많이 겪어본 일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할 때 항상 겪었던 일이잖아요. 피디님도 학창시절에 이런 경험들 하셨잖아요. 한 단어를 보면 뜻들이 엄청 많은 경우들이 있어. 근데 그 단어의 뜻들을 어디까지 외워야 될지를 몰라. 근데 꼭 내가 그래서 1, 2번 정도 외우면 시험에 항상 3, 4번 뜻 나와요. 그러고 나 항상 하는 얘기. 선생님, 단어 뜻을 대체 어디까지 외워야 돼요? 근데 다시 한번 원래 아까 했던 얘기로 돌아가 보자라니까요. 이거 우리말의 입장으로 봤을 때 머리에 껌 붙었다, 시험에 붙었다, 상대편에 붙었다, 엄마랑 붙어 산다. 그렇게 다른 의미냐고. 아니잖아. 전부 다 얘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통의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다의어라고 얘기하는 단어들은 보통 다 그렇습니다. 의미가 여러 개가 있지만 그 뿌리가 되는 의미는 다 똑같다고요. 한국어만 그래? 아니, 언어는 다 그래. 영어도 똑같습니다. 자, general이라는 단어를 한번 볼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일반적인이라는 뜻 맞아요. 그런데 이 일반적인이라는 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조정식의 어휘학습법은 영단어에 일반적으로 통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 영단어 한두 개만 통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영단어 거의 전반에 골고루 다 통한다는 의미예요? 후자죠. 전반에 골고루 다 통한다. 네. 제너럴, 일반적인이라는 의미를 어떤 식으로 이미지를 잡아주셨으면 좋겠냐면 한둘이 아니라 여기저기에 두루두루. 다시 한두 가지에 국한되지 않는 이런 이미지로 잡아보자고요. 같이 한번 보자. 제너럴 하스피털, 병원은 병원이야. 근데 진료 과목이 하나가 아니라 두루두루 다 보는 병원이네. 네 글자로 무슨 병원? 종합병원이 되는 거예요. 어네스테이지야, 마취를 하긴 할 거거든요. 근데 몸 한 군데만 마취할 게 아니라 전체를 두루두루 마취할 거예요. 네 글자로 무슨 마취? 전신 마취가 되겠죠. 좋습니다. 클리닝, 청소를 하긴 할 건데요. 한두 군데만 청소할 게 아니라 두루두루 다 청소할 거예요. 세 글자로 무슨 청소라고 합니까? 이걸 대청소. 좋습니다. 어택, 자, 상대편을 공격할 건데요. 상대편의 기지 딱 한 군데 공격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군대를 두루두루 다 동원해서 상대편을 두루두루 다 공격할 거예요. 세 글자로 무슨 공격? 총공격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선거를 하는데요. 선거를 어떤 특정한 지방에서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모여서 하는 선거예요. 두 글자로 무슨 선? 총선이 되겠죠. 충분히 이해 가죠. 거의 대부분 대답도 하셨을 겁니다. 질문 한번 해볼게요. 하나의 이미지를 알면 단어를 다 알겠다는 거 알겠는데 이거 따로따로 외운다고 생각해봐. 일반적인, 전신의, 대대적인, 전체적인, 총체적인 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칠게요. 단어 어떻게 외울래요? 이게 딱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영어를 학습했던 방식이라고요. 그럼 이제 이 수업에서 다룰 게 뭐냐? 단어의 이미지 파악으로
의미를 확장하는 훈련을 할 겁니다. 그쵸? 이미지 파악으로 의미를 확장하는 훈련을 할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하냐? 1번, 2번이 역결된 겁니다. 왜 필요하냐? 자, 최근에 나왔던 기출 몇 개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그 2024학년도 9월 평가는 24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2024학년도 9월 평가 모의고사는 1등급이 4%대가 나왔던 꽤나 어려웠던 시험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서 24번 요거는 그 글의 제목을 물어봤던 문제인데 글의 제목을 물어봤던 문제였던 주제에 메가스터디를 기준으로 정답률 40%대, EBS를 기준으로 정답률 30% 후반밖에 안 나왔던 꽤나 어려웠던 문제였던 거죠. 요새는 알아두도록 하세요. 지금 고3이 처음 되는 친구들은 주제 제목 요지 문제도 시험에서 이렇게 막 오답률이 굉장히 높은 문제들이 한두 개씩 나온다는 거 꼭 알아두도록 하세요. 자,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지문이 어려웠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글의 흐름이 갑자기 여기서 바뀌거든요. 다시요. 글의 흐름이 갑자기 여기서 바뀐다고요. 글의 흐름이 갑자기 여기서 바뀐다고요. 근데 보통 우리가 글의 흐름이 바뀔 때 영어로 되어 있는 지문에 however, but 같은 말들이 들어가잖아. 그럼 여러분들 쉽게 이해를 해요. 근데 그게 없이 흐름이 바뀌면 굉장히 힘들어진다라는 거죠. 선생님 근데 but 없다가도 글의 흐름이 바뀔 수 있네요. 우리말로 생각해보면 알아요. 봐보세요. 나는 그녀를 사랑한다. 그녀의 고압적인 태도는 싫지만. 보세요. 사랑한다 다음에 그녀의 고압적인 태도는 싫지만 흐름 확 바뀌었다는 거 알겠죠? 새로운 내용이 들어갔다는 거. 얼마든지 이럴 수 있다니까요. 영어도 마찬가지죠. 글의 흐름을 정반대로 바꿀 때 but, however 같은 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바뀌었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제가 여기 표시해놨죠? 이 단어의 이미지를 알아야 알 수 있어요. 확인 한번 해볼래? 봐봐. Before the web. 웹 이전에는 신문의 기록 보관소는 크게 멋이 되어 있습니다. 곰팡내 나는. 자, 신문 기록 보관소는 뭐예요? 곰팡내 나는 영역이야. 기록을 보관해 놓은 곳은 곰팡내 나는 곳이야. 전문 연구자들, 언론을 전공한 학생들의 영역이야. 그럼 피디님, 기록 보관소라는 곳에 일반인들은 접근해요? 접근 안 해요? 접근 안 해요. 전문가들, 언론을 전공한 학생들만 가는 곰팡내 나는 영역이란 말이에요. 됐죠? 그러면서 다음 문장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래, 언론은 현재의 것이거든. 그래, 언론은 항상 현재에 살아 숨쉬는 것이지 누가 아카이브, 기록 보관소까지 가냐고. 그 곰팡내 나는 곳에. 이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괜찮죠? 다음 문장 가보세요. 똑같으니 archive, 기록 보관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제는 general accessibility라고 얘기했습니다. general 뭐였죠? 한두 사람에게만 국한된 거예요? 두루두루 다예요? 두루두루 다 접근이 가능해졌어요. 잠깐만, 아까 첫 문장에서는 신문의 기록 보관소는 누구만 간다고요? 전문 연구자들. 아니면 오케이, 언론을 전공한 학생들만. 근데 여기서는 기록 보관소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다고요? 모든 사람이 두루두루 다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고요. 여기서 글의 흐름이 확 바뀐 겁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한 못 푸는 문제였다니까요. 최근 수능이요, 트렌드들이 이렇습니다. 그 예전에 2010년대 초반에 상대평가 시절 영어가 어려웠던 건 뭐냐, 굉장히 난해한 지문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어휘자료도 엄청 어렵게 냈었어요. 제가 조금 이제 그 강사로서 불만 어린 투정을 좀 얘기를 한번 해보면, 요 최근에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같은 데서 댓글로 이상한 말들 되게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절대평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영어 더 어려워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제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제 세월이 많이 됐네요. 15년,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영어 강의를 한 사람 입장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영어가 가장 어려웠던 난이도 정점의 시기는 2013, 14학년도부터 2017학년도까지 상대평가 막판이었습니다. 지금 난이도는 될 것도 못 돼요. 그때 난이도 높았던 문제들 지금 가지고 와서 수험생들한테 풀어보라 그러면 손도 못 댑니다. 특히나 2014학년도 수능 같은 경우는. 아니에요. 지금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좀 제발 그러니까 수능에 대해서 잘 모르면, 본인이 봤던 수능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수험생들이 착각한다니까요. 다만 이제 이건 있죠. 2010년대 후반의 그 상대평가의 어려움과 지금 절대평가의 어려움은 다릅니다. 그 부분에서 되게 큰 차이가 나는 게 지문과 어휘예요. 자, 상대평가 시절 막판에 어려웠던 지문은 어떤 지문이었냐면, 정말로 한글 해석지를 줘도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는, 글 자체가 되게 난해한 지문. 강사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거를 이 7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학생들한테 이해하라고 문제를 풀라라는 거야? 그러니까 강사로서도 어쩔 수 없이 학생들에게 글에 대한 이해는 포기하도록 만들고 스킬로 문제 푸는 데만 집중하도록 만들 수밖에 없는,
오답 지워서 정답을 체크할 수도 하도록 만들 수밖에 없는 정말 이상한 방식의 영어 수업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수능 영어에 대한 오해가 많이 생겼고, 근데 그때 나왔던 소위에게는 어려운 단어들은 전부 다 이런 단어들이었어요. 내적 양극성. 편님 이거 무슨 말인지 딱 들어보면 알겠어요? 한국어로 드러나도 응? 쉽죠 좀? homeostasis 무슨 뜻입니까? 항상성 이런 단어들이에요. 근데 듣고 나면 항상성 무슨 말인지는 알겠거든. 근데 영단어 자체가 되게 어려워요. 이게 상대평가 시절에 지문에 엄청난 난이도와 함께 등장했던 난이도 높은 어휘들이었습니다. 요새는 아니에요. 지문들이요. 읽을 만한 학술적인 지문들이 나옵니다. 지금 지문 봐도 이해 가능하잖아. 온라인 웹 등장하기 이전에는 신문의 기록 보관서는 전문가들만 가는 곰팡내 나는 영역이었어. 근데 지금 상황이 바뀌어서 어떻게? 일반적으로 이 기록 보관서에 접근이 가능해졌단 말이야.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의 글을 쓰기 시작했단 말이야. 근데 그러면서 단어들을 어떻게 출제하냐면 최근 트렌드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익숙한 어휘에 낯선 의미를 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낯선 의미라는 게요. 아예 여러분들이 밑도 끝도 없이 못 들어봤던 게 아니라 단어의 이미지를 파악해서 의미를 충분히 확장할 수 있는 낯선 어휘들이거든요. 방금 전에 제너럴처럼요. 자, 또 다른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지문은 2022학년도 수능에 오답률 1위를 찍었던 34번 문제였고요. 당시 수능에서 이의제기 건수가 가장 많았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의제기 건수가 가장 많았다는 얘기는 평가원이 공식적으로 이의제기를 집계를 할 때 당시 수능을 쳤던 모든 과목 중에서 이 문항이 이의제기 넘버원이었습니다. 사실 절대평가 들어오면서부터 영어라는 과목은 과목의 중요도가 많이 떨어졌는데요. 그런데도 이 문제가 이의제기 건수 1위였어. 도대체 이제 어떤 것이었길래? 잘 봐봐. 여기 보시면 continuous questioning of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야. continuous questioning of. 지속적인 questioning of. 질문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 보세요. 자, question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똑같이 이미지를 확장을 해볼 텐데 요거 명사로 쓰면 무슨 의미죠? 질문이라는 뜻이죠. 당연히 동사로 써도 질문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생각해 볼게요. 퀘스천, 질문, 의문. 자, 비슷한 느낌인 거 알겠죠? 질문, 의문, 질문, 의문, 질문, 의문, 질문, 의문. 비슷한 느낌인데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의문 가지고 나는 조정식의 영어 실력에 대해서 의문을 품어요. 피디님, 믿는다는 거야? 안 믿는다는 거야? 안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퀘스천에는 의문을 품다, 의구심을 가지다, 의심하다라는 의미까지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사전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리고 영영사전을 보면요. I의 question은 동사로 써서 동의어로 doubt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의심하다. 두 번째가 질문하다의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수능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이거예요. 여기 questioning이라는 말이 나왔잖아. questioning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거야. 첫 번째, 의심. 두 번째, 질문. 근데 만약에 의심이라고 해버리면 보세요. 누구누구에 대한 의심이라고 얘기하면 뒤에 걸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근데 누구누구에 대한 질문이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을 믿으니까 질문을 던지는 거잖아요. 완전 상반된 의미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 의미로 해석했을 때 각각 정답이 될 수 있는 게 선제 두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복고로 복주정답 인정해주자가 나와버린 거예요. 근데요. 이 문제에서 퀘스처닝은 절대로 질문이라는 의미로는 해석될 여지가 없어요. 왜요? 애초에 퀘스천을 질문하다라는 뜻으로 동사로 쓰려면요. 이 뒤에 보통 about이라는 표현이 붙거나 뭐뭐에 대한 질문이라고 붙거나 아니면 질문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따라 나와야 돼요. 이렇게 somebody라고 씁니다. 누구누구에게 질문하다고. 근데 저기는 보면 about도 안 붙어있고 질문의 대상이 될 만한 사람도 안 나와 있잖아요. 무조건 의심, 의문이야. 질문해 볼게.
여기 이제 어학적인 센스가 있는 친구들한테는 어떻게 들어보면 좀 당연한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영어 공부를 했던 너네 거의 대부분은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시험장 가면 헷갈려 버리는 겁니다. 아, 이 수업에서 다루는 게 요런 것들이요. 익숙한 어휘의 낯선 의미. 분명 퀘스천이라는 단어의 의미, 이미지를 확장해보면 쉽게 의심, 의구심이라는 의미도 떠올릴 수 있거든. 듣고 나면 이해가 쉬워. 근데 혼자서 공부해보면 절대로 의심, 의구심이라는 의미 안 떠올립니다. 심지어 영 단어장에 그게 적혀 있더라도요. 안 봐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대충 보면 이해 가는 뜻이니까. 그리고 대충 가서 이해 가는 뜻인 거랑 실제로 시험장에서 나온 단어에서 그 뜻을 파악하고 기억해낼 수 있는 거 완전 다른 차원의 문제니까 시험에서 나오면 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업에서는 첫 번째, 이미지 파악으로 의미를 확장하고 두 번째, 좀 통념을 깨는 단어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것도 진행을 할 겁니다. 방금 전에 퀘스천처럼 보통 질문이라는 의미로만 생각하는데 의구심, 의심이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방금 전에 기억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오브를 제가 뭐라고 해석했냐면 뭐뭐에 대한이라고 해석했거든요. 보통 오브의 의미 뭘로 알고 있죠? 뭐뭐의. 다시 한번 오브를 어떻게 해서 해석할 수 있다고? 뭐뭐에 대한이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자, 요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오브에 제가 밑줄을 쳐놨습니다. distrust가 무슨 뜻이죠? 불신. 안 믿는 거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여기 오브를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걸로 뭐뭐의라고 해석해 볼게요. 한 사람의 불신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원이라는 말 자체가 오브란 말 자체가 뭐뭐의 불신이니까 한 사람의 불신, 그러니까 얘가 남을 안 믿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만약에 대한으로 해볼까요? 이 한 사람의 대한 불신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죠? 남들이 이 사람을 안 믿는 게 돼요. 완전 다른 의미라는 거 알겠죠, 그렇죠? 이 한 사람이 남을 안 믿느냐, 남들이 이 사람을 안 믿느냐는 완전 다른 의미거든. 근데 둘 중에 뭘로 해석해야 되느냐? 여기는요, 이 사람에 대한 불신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문맥상. 그리고 이 오브의 쓰임상. 그걸 모르잖아요? 이 문제 틀렸을 거예요. 22학년 수능 34번의 어휘 문제로 여기다가 밑줄을 치고 1, 2, 3, 4, 5번 중에 밑줄 친 부분의 밑줄 친 부분의 문맥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면 이라는 문제로 나왔을 때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선지가 이거였습니다. 오케이? 이 이미지로 의미를 확장하면서 요걸 통해서 한국인들이라면 누구나 어려워하는 전치사의 의미를 배우는 연습도 할 거예요. 요게 요 수업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업은 핵심이 뭐냐면 수능에 등장하는 전체적인 어휘를 다 커버업 하느냐? 아니요. 기껏 해봐야 다루는 어휘 개수가 전치사까지 다 합쳐봐야 90개가 안 돼요. 이 수업에서 다루는 거는. 90개도 안 되는 어휘를 다루면서 수능에 나오는 단어를 다 커버업 한다고 이게 말이 안 되죠. 다만 그 90개 단어들은 대충 다 어떤 것들이냐면 여러분들이 1, 2번 뜻들만 알고 있다가 시험장 들어가서 뒤통수 맞기 좋은 단어들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퀘스천 같은 단어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오브 같은 단어들, 요게 요 책에 다 실려 있어요. 이 수업은 그런 걸 다루는 수업입니다.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판단이 되죠. 왜 어휘를 강의로 듣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지. 너 혼자서 공부하면 이거 안 보거든. 특히나 절평처럼 영어의 그 중요도가 떨어지는 시기에는. 그래서 수업에서 최대한의 효율을 내고자 제가 이런 강의를 찍은 거예요. 특히나 요새는 이제 패스의 시대니까 요 단과 하나만 결제해서 수업 듣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친구들이더라도 패스로 수업을 들으면 왔다 갔다 이동하면서 어차피 메가 패스 있는데 가벼운 마음으로 좀 수업을 듣다 보면 이 단어에 이런 의미도 있어서 하면서 독해력이 확장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거든. 자, 이 수업과 관련해서 마지막 말씀만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채 90개가 안 되는 단어를 다룰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거 외에도 단어를 조금 많이 외우셔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정식 복화 요 버전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수능 필수 2000 버전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만들어낸 어휘책이고요. 그러니까 뭐 정식 복화겠지 당연히. 이걸 추천해 드리는 이유, 당연히 이제 내 수업이니까 내 교재를 추천하는 것도 당연한 얘기인데 진짜로 정말로 잘 만든 교재입니다. 뭐 물론 다른 출판사랑 판매 건수를 일일이 비교를 해보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제 메가스터디 내에서만 이 교재를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인강 어휘 교재로서는 압도적으로 많은 양이 판매된 교재예요. 이게 왜 그러냐? 좋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좋냐? 수능 필수 2000이라고 되어 있잖아. 단어 2000개를 다루는데 단어장 두께 한번 보세요. 말도 안 되는 두께거든요. 2000개밖에 안 되는 표지였는데 왜 그렇게 단어장이 두껍냐? 저는 이 2000개의 어휘에서 수능에서 출제되는 모든 뜻들을 다 담았어요. 그러니까 퀘스천 같은 단어들을 보면 그냥 질문만 나오는 게 아니라 질문하다, 의문을 갖다라는 의미까지 다 나오고요. 그리고 그 각각의 의미에 해당하는 것들을 전부 다 기출 문장을 바탕으로 변형해가지고 예문까지도 다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뜻이 4개인 단어는 예문도 4개, 뜻이 6개인 단어는 예문도 6개씩 넣어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학습할 수 있는 범위가 훨씬 더 넓은 어휘죠. 어휘장이죠. 그러니까 요 수업과 함께 병행하시면 여러분들의 어휘, 조금 더 나가서 독해력을 폭발적으로 늘려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걸 병행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 수업을 어떻게 들어야 될지에 대한 얘기도 중간에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전체를 죄송해요. 한 18강 정도로 한 강당 25에서 30분 내외로 조금 찍을 거예요. 오케이? 18강을 30분 내외로 이렇게 찍을 거야. 그러니까 정말로 짧은 수업이잖아. 여러분들이 이동할 때 가볍게 들으실 수 있도록 수업을 좀 찍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각 잡고 앉아서 수업 들어도 충분히 좋겠지만 수업 한번 듣고 난 다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수업을 듣는 것만으로도 복습이 되는 걸 목표로 진행을 좀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과는 다르게 책에 등장하는 예문의 수도 조금 더 줄이고 압축했어요. 그러니까 의미 없이 같은 의미들이 너무 많이 반복되는 경우도 좀 줄이고, 여러분들이 보는 수능이나 혹은 요 수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대학생들도 좀 많이 보는데 아카데믹한 그 교양 영어 수준을 교양 넘어 수준에 못 미치는 너무 중학교 교과서 같은 예문들을 좀 많이 없애버렸거든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들으시면서 교재도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보시고 하면 확실히 얻는 게 많은 강좌일 겁니다. 결국 있잖아요. 막판을 가다 보면 이 학술적인 글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게 결국 어휘력이라는 결론에 귀결을 하게 돼요. 도달을 하게 돼요. 단어의 뜻을 하나를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글 전체 해석이 되기도 하고 글 전체 해석이 깨지기도 하는 게 독해거든요. 이 수업은 그런 학술적인 영어를 읽고 문제를 풀어야 될, 수능을 대비해야 될 여러분들께 어휘를 통해서 독해력 자체에 대한 날개를 달아드릴 겁니다. 어떤 식으로요? 이미지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어휘를 학습시켜서요. 이 수업의 수강 대상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없어요. 수능을 준비하는 수강생이면 누구나 다. 되게 재밌는 게 이 수업은 소위 얘기한 대치키즈들 있죠. 영어를 어렸을 때부터 되게 익숙하게 봤던 친구들. 그 친구들이 중학교 때부터 보고 빌 받아서 와, 나는 영어 공부를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 고3 되면 저 사람 현강 무조건 들어야지 를 결심하게 만든 수업이었다는 얘기도 제일 많이 듣는 강좌고요. 또 웃기게도 수능 영어에서 7, 8등급 나왔던 친구들이 이렇게 공부해보면 영어도 좀 재밌게 공부해볼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다라는 강좌라는 얘기도 듣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 수업은 수강 대상이 없습니다. 그냥 방금 전에 OT에서 드렸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으신 분들이면 누구나 들으실 수 있어요. 알파벳 정도는 아셔야 돼요, 대신. 자, 이렇게 저는 이제 왜 어휘를 강의로 진행을 하는지, 그리고 이 수업에서 다루는 범위들은 어떤 건지, 그리고 이 수업을 들었을 때 함께 진행하면 어떤 어휘장이 가장 효율적인지까지도 설명을 다 드렸어요. 본 수업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기를 기다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조정식이었습니다.